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2년이 지난 지금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줘야 한다면서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의 요구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임신까지 하게 돼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미 저는 발이 묶여버린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댁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던 게 저는 친정이 없어서 나온다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연탄을 떼웠었는데 그때 가족 모두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는데 저만 살아 있었고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월세를 받으러 왔었던 집주인분께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저 또한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그분 덕분에 저만 홀로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도 두통이 자주 있는 후유증은 남아있었고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독하게 살아왔던 제 마음을 열어준 남편에게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16년의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발목을 잡았었어요. 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고 빈곤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버텨온 세월이 16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도 시부모와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 쪼개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컴퓨터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을 시댁 식구들 몰래 창출하고 있었어요. 저 나름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고 제가 시댁 식구들 몰래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최대한 철저하게 숨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TV를 보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TV를 이어서 시청하고 있길래 보고 있던 TV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 한번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야. 리모컨 이리 안 내놓을래? 요즘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지?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제 말 무시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그만 나가고 싶다는데 왜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건데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를 해주지 않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또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 생명줄이 끊어질 것처럼 위태롭던 당신을 구제해준 게 누구야?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줘야 그런 쓸데없는 말을 안 할 거야? 요즘 왜 계속 이혼 타령인데?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 혹시 계절 타는 거야? 벌써부터 갱년기가 온 거냐고.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세상 떠난다던데. 어디 몸에 문제라도 생겼어?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나 정신 멀쩡하고 이 집구석에서 사는 16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야?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시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 딸 서영이만 아니었어도 이 집구석에서 바로 뛰쳐나갔을 거야. 네가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잠자리 따숩지. 돈 걱정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네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보상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겠다는 거야? 앞으로 서영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밖에서 죽어라 발버둥 쳐봤자 대학교나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단칸방 하나 얻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살 거니? 너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런데 나가기 전에 정산할 건 하고 나가거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값은 계산하고 나가야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고 집안일을 한 건 누구나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고 시부모 일손 도와주는 것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네가 그동안 보여준 노동력에 비해 우리가 베풀어준 것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 16년간 우리가 제공해준 것들이 네가 해온 것들에 비해 많으니 우리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떠나거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혼도장 바로 찍어주마. 내 아들이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하나 꼽아주면 되는 거고 너 말고도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이나 된다. 배가 부르면 감사한 줄 모른다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16년간 우리 집에서 누린 거에 대한 손해 5억 배상하면 딱일 것 같은데 그 돈 마련해 줄 수 없다면 내 앞에서 이혼 얘기 2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16년간 놀고 먹기만 했었다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뼈를 깎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력 고통과 무시를 참아가면서 살아왔었어요.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들인 거 무상으로 일해줄 사람을 찾은 거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사탕 발림 엄청 해서 데려오더니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안의 딸처럼 생각하겠어요? 저기 밖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고요. 이혼할 거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 진행할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더는 못 참겠어요. 제 딸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 먹었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신은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흥분한 시부모와 저를 말리더니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저에게 화를 냈죠. 당신 정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안 좋게 몰고 가는 건데?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잖아. 내 꼴을 보고도 잘 지내고 있었냐는 말이 나와? 이런 삶을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농사일이라는 거 당연히 힘들 수 있지.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도껏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했어? 일꾼 취급하듯 대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민들과 술만 퍼마시고 다니면서 애 보고 일하는 나를 질린 얼굴로 쳐다보면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온갖 막말을 퍼부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한다니까 집에 가사일 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니?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노동자들 시키면 야간 수당 붙으니까 나한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혼하자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혼을 거절하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나와 좋은 감정 없잖아. 더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16년이면 정말 할 만큼 했어. 이혼하고 새삼 살아갈 거야. 어머님 말로는 당신이랑 결혼할 여자 내 뒤에 한 트럭 줄 서 있다는데 그중 하나 골라 잡으면 되겠네. 오히려 당신은 좋은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더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었고 제 감정 헤아려주지 않은 남편과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쳤고 서로가 가진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동이 틀 때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이요.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원하는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끝까지 소리쳤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이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 주었고 그렇게 16년 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던 저는 시댁과 완전히 분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더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지 않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제 딸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16년의 시집살이에 비해 위자료는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갔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컴퓨터 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눈치 안 보고
본격적으로 그 일에 매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위탁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저와 적성에 잘 맞아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시댁에선 온갖 잡일을 제가 다 하고 손이 갈라질 정도로 험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도 좋은 말 한 번 듣지 못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선택하길 잘했다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시부모는 저에게 분명 후회할 거라면서 가난에 찌들어봐야 과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인간들이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만도 저는 이미 모든 걸 이룬 상태였어요. 입에 풀칠을 한다 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고 제가 하는 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눈에 띄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 과거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겠지만 시댁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했고 실행을 옮겼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을 미리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때쯤 버스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제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 딸과 함께 살아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일정에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미리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던 분들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실 중앙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전 시부모가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집안에 들여놓은 짐을 밖으로 내던지려는데 짐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서더니 갑자기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던 저는 그 인간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당장 나가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불과 2년 만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다방에서 일하던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뛰쳐나가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내 아들이 그때부터 집안 재산을 하나둘 건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내 아들 명의로 돌려줬던 재산들을 내가 직접 관리해 주려고 아들을 따로 불러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다방 여자에게 전부 다 이전시켜 놓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다방 여자인 그 불려우가 재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우습게 볼 것 같아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명의를 자기 걸로 변경해달라고 살살 꼬드겼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아들 재산이라 자의적으로 넘겨준 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도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설득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 다방 여자에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한 그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넘겨주면서 농사일에도 완전 손 떼고 놀러만 다니더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내 속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다고 그 불려우랑 나가고 나서 연락 한 통 없더니 몇 달 뒤에 그 여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해 주었길래 너무 놀란 상태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내 아들이 글쎄 눈도 뜨지 못한 채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야. 아들과 결혼한 그년이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어. 그리고 그날 집을 비웠을 때 집안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전부 도둑 맞았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 착한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서영애미 네가 내 옆에 있어줬다면 이런 불행한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2년 동안 몰라보게 바뀌었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다시 돌아올 순 없는 거니?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조만간 잡히게 되면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될 테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줄 순 없겠어? 너희 시애비가 그년 찾겠다고 쓴 돈만 수억이다. 결국 찾지 못했고 아들 병원비 충당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더구나. 그래도 서영이 아빠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니.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애미야, 우리도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보면 안 되겠니? 예전에 너 힘들 때 우리가 걷어들여 줬잖니. 이번엔 네가 우리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해서 법적으로 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 딸 서영이도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자기 엄마를 막대한 그런 사람을 아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삶이 훨씬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당신 집안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들과 이 집에서 함께 살겠어요? 저랑 이혼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전 재산 다 털어주고 전신마비까지 된 당신 아들한테 아파트 사달라 하세요. 누가 봐도 그 다방 여자가 일부러 접근해서 돈 다 뜯어가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 작정하고 숨었으니 잡는 건 불가능하겠죠. 지금 당장 본인들 발로 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쓸데없이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이 어디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전 학교에 전화를 해서 수소문한 끝에 저희 집까지 알아낸 전 시부모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간들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너무 화가 치밀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돈도 없다던 사람들이 중국 음식까지 시켜 먹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의 제지로 전 시부모는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제가 밖으로 빼놓은 중국 음식을 전 시모가 주워들더니 이미 집도 알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 그릇을 입주 청소가 끝난 제 집에 던져버렸고 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더는 참지 못한 저는 중국 음식 그릇을 주워들어 전 시모의 면상에 퍼부어 버렸습니다. 격하게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저희 집 물건까지 때려 부숴서 결국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먼저 상황을 악화시킨 전 시모의 잘못으로 인해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죄에 해당돼 법적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인간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대충 합의한 끝에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았지만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지 못한 현실에 너무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네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 앞에 얼씬거리지 않곤 있지만 혹시라도 저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봐 그게 좀 불안합니다. 이제야 그 인간들한테 벗어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엮이게 되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막 이사 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 같긴 하지만 그것도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네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떤 몰골로 병실에 누워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 시모가 말한 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라고 문자로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려줬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잠적해 있는 그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와 결혼 생활할 때는 여자 취급도 해주지 않고 쳐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는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처를 내치고 새 여자를 들였을 때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지 전 남편은 병실 천장만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겠죠. 전 시부모는 아직까지 그 다방 여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숨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네요. 뭔가 저에게 피해가 올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 딸에게 다시 이사 가는 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제 딸한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줄까봐 걱정입니다. 두 전 시부모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저희 가족은 사정이 조금 달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을 끊고 지낸 지 5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5년 전에 시어머니 성격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연을 끊고 살았었겠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닌 제 위로 형님 내외 또한 연 끊고 지낸 지 7년이나 됐었죠. 형님 내외와 연을 끊어내게 되자 저희한테 히스테리를 부려서 결국 저희 부부 또한 등을 돌리게 된 거라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해봤자 예전과 똑같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테고 괜히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 일부러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화에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먼저 말을 걸어오셨는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었어요. 5년 만에 전화해서 앞뒤 다 자르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냐고 되물으니 시모는 처음으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며 많이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다 해도 또다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되풀이될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되었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시모는 이미 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형님과 통화가 끝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대화가 될 것 같아 추석 명절 때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전화 한 통 온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면서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되지 않아? 뭔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 우리야 다시 관계 회복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었겠지.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들지 않겠어? 내 생각엔 노인네가 그동안 혼자 지냈었고 우리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혼자 지내는 건 싫어서 이번 명절 때 얼굴 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가봤자 뭐 하겠어. 허리가 부서져라 명절 음식만 만들다 집에 오겠지. 어머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닌 자기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동서는 5년이지만 우리는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으니 당연히 소식이 궁금할 테고 아들들 얼굴이 그리웠겠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을 찾는다잖아? 그리고 괜히 엮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게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먹을 만큼 먹어서 보살핌이 필요할 게 될 텐데 건강 문제 거론하면서 우리 집이나 동서 집에 얹혀 살고 싶어 하겠지. 안 봐도 너무 보이는 레퍼토리 아니야?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 굳혔어. 그이도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대.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동선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 아냐?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시댁에 찾아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 과거에 당했던 일을 잘 떠올려 보라고. 형님의 말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지냈던 이유는 저와 형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예전에 올감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시모가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행동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앞에 있을 때는 온갖 착한 척 약한 척 하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시모의 본성이 드러나 저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막말과 욕설은 기본에 잠깐이라도 시모의 말에 불만이라도 갖는다면 머리채 잡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나중엔 시모가 휘두른 몽둥이에 형님이 잘못 맞았는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 문제로 병원에까지 가게 되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자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모의 이중적인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었어요. 형님이 시모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집행유예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렇게 형님 내가 먼저 시모와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몸을 사리던 시모가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또다시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바람에 형님처럼 큰 사고가 나게 될까봐 그 전에 연락을 차단하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다 필요 없다며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시부는 시모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돼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시모의 성격은 너무 이중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고 몇 번 전화가 왔어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형님 댁으로 찾아왔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저희 부부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형님 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희 부부는 서둘러 형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초인종을 누르니 형님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그동안 연을 끊었던 시모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차가워진 공기 속에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바라보며 반대편에 앉았는데 시모가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한참 동안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돌아오는 추석에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며 시댁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번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벌써 그때 일은 잊은 거예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작은 며느리 너한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많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어. 나도 한 고집 하는 성격이라 너희들과 평생 연 끊고 살아가려 했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100번 잘못을 했더구나. 너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고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던 거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작정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런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줬던 이중적인 행동들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니까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요. 그렇게는 힘들죠. 어머니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제발 혼자 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할 말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암이다. 너희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암이 내 몸에도 자라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 항암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곤 하는데 대장암 3기라 확신하기도 어렵다더구나. 입원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번 명절 같이 보내고 싶은데 엄마 부탁 들어줄 순 없겠니? 어머님이 대장암 3기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저희들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이제야 받는 거죠.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거 인정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아왔었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마지막 시간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시모의 안색이 확실히 안 좋긴 했었어요. 정상인들과는 전혀 다른 혈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도 아무 말 없이 시모를 회피하기만 했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줘야 결정을 할 것 같다면서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형님이 시모에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당한 사람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다시 관계를 엮어가려는 이유가 뭐겠어? 곧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테고 그럼 보호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괜한 동정심으로 도와줬다가 결국
우리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지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머님이 보여줬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암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럽긴 하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빛이 간절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이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속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시모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피곤해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혹시 모를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명절 하루 전날 늦은 새벽 시간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있던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어요. 시댁에 도둑이 들은 것 같다면서 남자 2명이 집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 알렸고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일단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들이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둑들은 어디 있어요? 벌써 도망친 거예요? 다친 곳은 없고요. 그게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더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들이 작정하고 이 집을 털려고 했는지 주변 CCTV가 전부 고장이 난 상태네요.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겠지만 워낙 시골이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게 추석 명절 하루 앞두고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얻어가는 게 뭔데? 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집안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 봐라. 암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저희들 앞에 눈물까지 보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 안으로 모셔드렸고 경찰은 동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시모는 도둑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은 걱정을 해주는 것보단 되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머님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니다가 겨우 발견해서 같이 내려오던 도중에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발견한 시간이 너무 늦은 저녁 시간대라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도 분명 저를 밀쳤다는 건 확실하게 느꼈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하필 추석 전날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부터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어찌됐든 대충 정리된 것 같으니 저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어요. 네가 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꾸미겠어. 추석 명절 때 빈집 털이범 많다잖아.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 관리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이 되는 걸 테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진 않겠지만 맹세코 그런 행동 한 적 없으니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렇게 원한다면 그만 돌아가도 좋다.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마지막 명절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어차피 떠나게 될 거 뭐가 두려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지 내가 너무 한심하네. 나 혼자 정리해도 되니까 그만 돌아가고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들 지내거라.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시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당히 슬픈 얼굴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를 워낙 많이 속이고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도 그만 돌아가자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에 시모를 혼자 남겨둔 채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또 연기하는 거니 절대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방심하면 당하게 될 거라고 시모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명절 전날 도둑이 들어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건 맞았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일단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희 부부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하려고 바쁘게 준비한 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라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밖으로 나온 남편도 시모를 보곤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번엔 왜 또 오셨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데 또 도둑이 들어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온 거라며 형님 집에 가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일단 저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시모를 집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주버님한테도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뒤에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집에 도착을 하니 형님 내외도 때마침 시댁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미 동생이나 저도 그동안 어머니랑 연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겨우 마음 잡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발 이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잠깐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명절이고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앞으로 절대로 귀찮게 안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한 숟갈만 뜨고 가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시모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다며 세상 떠나게 될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면서 사정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시댁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미 시모는 저희와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지 몸도 안 좋다면서 명절 음식을 양껏 준비해 놓았고 시모는 밝은 얼굴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뜨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애쓰고 있는 시모가 참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각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려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형님 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오고 있었는데 2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 딸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가자 형님 딸이 시모를 깔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깨어나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마터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잖아. 불러도 대답 없더니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아니, 집 구경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만 굳게 닫혀 있길래 뭐가 있나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던 걸 할머니가 붙잡아줘서 계단으로 떨어질 뻔했던 걸 막아줬어요. 그런데 할머니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는데 봐봐라, 멀쩡하잖아. 저기는 너희 할아버지 물건들 정리해서 넣어둔 창고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때면 너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정리해둔 창고인데 궁금하면 확인해 볼래? 먼지만 가득 쌓여서 볼 것도 없긴 한데 궁금하면 열어줄 수 있고. 저런 창고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그만 돌아가자. 나는 또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 한 줄 알고 놀랐잖아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불안해서 더는 못 있겠어요. 형님네의 가족은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시댁에 더는 있을 수 없었지만 시모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병들고 나이를 먹어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던데 시모도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유해지신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명절날 시댁 모임 후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운전 중이라 제가 다시 받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시모의 사망 소식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남편은 운전 도중 급하게 차를 멈추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진 문제라 저희 부부는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희는 시모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암도 아닌 뇌출혈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말에 충격에 빠진 저와 남편은 좀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렸고 형님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려는 걸 시모가 막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남편한테 가까이 오더니 고 건분이 씨 가족들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모는 저희가 가는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맥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시모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형님이 기분 나쁘다면서 서둘러 시댁을 나가게 되면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예고도 없이 떠난 시모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온 형님네에도 이런 상황을 듣게 되자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시모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형님네와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층 창고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부의 물건들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던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명절날 함께 했던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안 좋은 감정들이 있더라도 후회를 하기 전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